이번 시간에 열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열, 저번 주에 필기한 사람. 필기한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요. 열과, 자, 그 다음에 열역학에 대해서 배우면서 열에 대한 얘기거든요. 열에 대한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온도가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온도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물체를 만졌을 때 그 물체가 얼마나 차고 뜨거운지를 숫자로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온도라는 건 물체,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서 객관화시킨 걸 우리가 온도라고 한다 그랬고요. 온도 체계 몇 개 있다 했어요? 3가지. 맞아요. 우리가 쓰는 온도 체계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섭씨 온도라고 하는 스몰 t로 표현하고 도시라는 단위 쓰는 섭씨 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씨 온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과학 시간에 쓰는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 절대 온도도 있어 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온도 체계 3개 쓰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 중에서 주로 우리는 절대 온도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절대 온도는 우리가 앞으로 과학 시간에 쓰는 절대 온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면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 얼어요 라고 하는 0도라고 하는 섭씨 온도는 사실은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273켈빈이야. 자, 우리 물이 끓어요 라고 하는 100도라는 온도는 사실은 절대 온도로 얘기하면 373켈빈이야. 그래서 온도 변화량은 똑같아. 왜? 그 안에 등분이 똑같이 100등분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앞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을 시켜요. 예를 들면 하나의 물체는 80도의 뜨거운 물이고요. 하나의 물체는 20도의 차가운 물이에요. 이렇게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시키면 접촉된 그 순간부터 무조건 열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요번에 시험 범위인 사람들도 있겠죠. 열의 이동이 발생하는데 열은 무조건 일방통행으로요. 뜨거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온도라고 하는 건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열이 뭡니까? 라고 하면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열이라는 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하면 항상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우리는 이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에너지인 열 에너지 얼마까지 언제까지 이동해요? 라고 하면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그 순간까지 열은 이동하게 돼요.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뜨거운 물체는 열을 잃었으니까 온도가 낮아질 거고요. 차가운 물체는 열을 얻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아. 자, 이때 이동한 에너지,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얘를 이동한 양을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고등학교 때는 하고요. 중학교 때는 이동한 열 에너지를 쉬운 말로 열량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열량이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동한 열량이라는 열 에너지 어떻게 계산하니? 시험 범위였잖아. 이동한 열 에너지 어떻게 계산하니? Q는 블럭 C M 네 델타 T. 그래서 항상
이동한 열 에너지에 해당되는 양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그 물질이 온도가 일정할 때까지 이동한 온도 변화량을 곱하면 돼. 이렇게 계산하면 뜨거운 물체가 차가운 물질 쪽으로 열을 얼마 줬는지 뜨거운 물질 거 집어넣으면 나와요. 차가운 물질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도 차가운 물질의 비열과 질량과 열 평형이 될 때까지의 온도 변화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나와요. 근데 그 양이 반드시 같아야죠. 주고받은 거니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열이 뭔지, 온도가 뭔지, 그리고 열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도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열이 이동할 때요.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열이 이동하는 방법 몇 가지니? 세 가지. 되겠지? 불러. 중이. 전도. 대륙. 곡사.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열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동한 총 열 에너지량을 이렇게 계산하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했단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열 에너지도요. 에너지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동하면서 뭔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규칙성을 설명한 걸 우리가 열역학이라고 한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내용에 해당되는 열역학을 설명하면 자, 열이 이동하면서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열역학에는요.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칙이 사실은 제0법칙이야. 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제1법칙이야. 세 번째 제2법칙이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선생님은 거기에다가 나만의 이름을 붙이면 이런 정식 용어는 없는데 나만의 이름을 붙이면 열역학 제0법칙을 우리는 열평형법칙이야. 난 이렇게 설명할 거라고요. 왜냐면 열역학 제0법칙의 내용이 뭐냐면 A와 B의 온도가 같아. 근데 B와 C의 온도도 같아. 그렇다면 따라서 우리는 A와 C의 온도가 같다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마치 국어 시간에 배웠던 3단 노트북과 같죠.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열역학 제1법칙 얘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계산이 복잡할 수 있거든요. 자, 열역학 제1법칙부터 오늘 하셔야 되는 건데 열역학 제1법칙이 그 유명한 열 에너지도 보존돼. 그래서 열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라고 선생님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열 에너지도 보존된다는 걸 설명하는 게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그러면 열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피스톤 속에요. 피스톤은 주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스톤 속에 이렇게 피스톤을 막아놓고요. 한쪽에다가 기체 입자를 집어넣어. 자, 기체 입자가 N개 들어가 있다고 치자. 자, 그래놓고 바깥쪽에서 알콜 램프든 뭐든 상관없이 열을 가해줘. 그러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해 가겠지. 되겠어? 그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 그런다고? 열량. 그래서 열량이라는 열 에너지. 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알콜 램프에서 피스톤 속에 있는 기체 쪽으로 열 에너지가 가요 라고 하는 그 열량을 준 거야. 얼마? 100을 줬다고 치자. 그럼 100이라는 에너지가 기체 속으로 들어가. 그럼 얘는 뭐 할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열량을 가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는 열을 직접 받은 기체들이 뜨거워지면서 운동이 활발해져요. 됐어?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뭐 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야. 됐어? 그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 멋진 말로 내부 에너지 그래요.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기체는 이상기체라는 겁니다. 그 이상기체라는 아이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딱 하나,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됐어? 그래서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쓰지만 사실은 운동 에너지다. 자, 그 운동 에너지가 열을 받게 되면 뭐 한다? 변한다. 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델타 E
근데 실제로는요 100이라는 열을 줬는데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60밖에 안 된다고 치자. 40 어디 갔어? 없어졌어? 절대 없어지지 않아.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됐어? 그러면 이 40은 어디 갔어요? 라고 하면 운동이 활발해진 기체는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어떻게 될까? 활발해지니까 와서 피스톤 벽에 세게 부딪혀요. 세게 부딪힌다고요. 자, 이렇게 세게 와서 부딪히면 피스톤 뚜껑이 점점 뭐하니? 밀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끔 됐다라고 치자. 그렇다면 기체가 부딪히는 순간 기체는 압력을 가하면서 피스톤 뚜껑을 S만큼 밀어요. 그랬을 때 기체의 압력을 받은 피스톤 뚜껑의 면적이 얼마냐면 면적은 A예요 라고 치자. 되겠어? 자, 그럼 결론. 피스톤은 압력이라는 힘을 가해서 밀고 갔네? 자, 빨리 머릿속에 생각해.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해. 그럼 뭐 나오니? 힘 곱하기 거리. 뭐니? 1이죠. 그래서 이때 기체도 뭐 했구나? 1 했구나. 그 일한 양이 40이구나.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60에다가 기체가 한 일을 더하면 밖으로부터 받은 100만큼의 에너지와 같구나. 그래서 열 에너지도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됐죠? 이걸 설명한 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으로요. 외부에서 받은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일하는 데 사용한 총량과 같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밖으로부터 100만큼의 열을 받으면 그 중에서 나 혼자 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운동 에너지 변화시킬 때 60 썼어. 그럼 나머지 40은 일하는 데 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꼬맹아 봐봐. 내가 밖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100인데요.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는데 40밖에 안 썼어. 그러면 우린 짐작할 수 있는 거. 이 새끼 일 얼마만큼 했니? 60 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죠. 왜? 요거 두 개 합방값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런가 하면 얘가 한 일의 양이 얼마냐면요. 30이래요. 근데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는데 한 일 사용한 게 30이고요. 그리고 일한 양이 40이에요. 그럼 밖으로부터 열 얼마 받았게요? 네, 70이에요. 요거 하자고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요. 되겠어? 자, 근데 이때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출입한 열량이라고 하는 거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 에너지를 주는 경우도 있고 한 일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기체는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라는 거 기체의 운동 에너지고요.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는 거죠. 절대 온도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온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의 절대 온도가요. 10켈빈이었다가 20켈빈 됐다고 쳐. 그러면 이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요. 10켈빈일 때보다 20켈빈일 때 몇 배 운동 에너지가 커졌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온도의 온도값은요. 운동 에너지와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0도일 때보다 10켈빈일 때 운동 에너지가 1만큼 증가했다면 0도일 때보다 20켈빈일 때 운동 에너지는 몇 배 커져야 돼? 10켈빈일 때보다 2배 커져서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 가져요. 정확하게 이렇게 절대 온도와 운동 에너지를 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볼게요. 지금 화학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화학 1을 아예 안 한 분들도 있죠. 화학 안 한 사람. 화학 다 했어요. 그러면 이상기체 방정식 다 알아요.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기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고체나 액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기체는 쉽게 다른 상태의 물질에 비해서 부피가 쉽게 뭐한다? 변한다. 기억나니? 그래서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데요. 자,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요. 기체의 부피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뀐대요. 첫 번째 뭡니까? 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뭐합니까? 증가하죠. 이거 멋진 말로 무슨 관계라고 해요? 비례관계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샤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절대 온도에서의 0켈빈이야. 되겠습니까? 네. 라고 할 때 기체의 부피는요. 네. 라고 하면 0켈빈에서의 기체의 부피는 0이고요. 거기서부터 온도를 높이면 부피는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절대 온도 배우기 전에 배운 건 뭡니까? 섭씨 온도. 그러면 우리 섭씨 온도 0도일 때 기체의 부피 얼마? 0도일 때 기체의 부피 얼마? 기체의 부피요. 0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섭씨 온도로 얘기했을 때 0도씨일 때는요. 기체는 부피가 0이 아니고요.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0도인 순간에도 밖에 나가면 숨 쉴 수가 있는 거였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0도일 때 밖에 나가서 숨 쉴 수 있는 건 0도일 때 기체의 부피가 0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온도를 일정하게 높이면요. 기체의 부피는 열팽창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점점 증가해요. 됐죠?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온도를 낮추면요. 기체의 부피는 점점 뭐하니? 감소하죠. 그러다 더 낮추고 더 낮추다 보면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순간에 온도가 존재한다. 이 0이 되는 순간에 온도를 뭐라고 하겠다? 0켈빈이라고 할 건데 이걸 섭씨 온도로 얘기하면 몇 도에 해당되는 온도다? 마이너스 273도에 해당되는 온도가 기체의 부피가 0 되는 순간의 온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를 우리는 0켈빈으로 놓고 온도 체계를 다시 잡은 게 바로 절대 온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절대 온도와 기체의 부피는 정비례 관계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설명한 게 샤를 법칙입니다. 자,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 일정하다는 얘기죠.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값이니까 이게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이게 샤를 법칙이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두 번째는요. 기체의 뭡니까? 기체는 온도 때문에 부피 바뀌어. 두 번째는 뭡니까? 압력 때문에 부피 바뀌어. 그래서 압력을 크게 하면 기체의 부피는 뭡니까? 작아지죠. 이거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게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한 사람 누구? 보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보일 법칙. 보일 법칙은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니까 여기가 압력, 여기가 부피. 자, 얘네들이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압력이 2일 때 부피가 1이었다면 압력이 1로 줄으면 부피는 2로 증가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어느 점을 잡더라도요. 매 순간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는 게 바로 보일 법칙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칙을 통해서 온도와 부피 사이에도 일정한 상수값이 있고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도 일정한 상수값이 있는데 이 상수와 이 상수가 같은 상수, 다른 상수. 이 상수와 이 상수가 같은 상수, 다른 상수. 다른 상수. 됐죠? 자, 그러니 우리는 압력과 부피 사이에도 일정한 상수가 있고요. 자, 온도와 부피 사이에도 일정한 상수가 있는데 그 상수가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값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해서 이걸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상수값을 찾고 싶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기체 상수라고 합니다. 이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수값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고 압력과 부피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 이를 만족시키는 특별한 기체 상수를 찾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만족시키는 네, 안녕하세요. 특별한 상수값을 찾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를 만족하는 상수값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표준 상태로 계산을 해보자. 그럼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뭡니까?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한 덩어리 1분기를 넣었을 때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예요? 배웠더니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 얼마? 22.4리터. 맞습니까? 네,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그럼 기체상수 찾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T는 절대 온도니까 0도씨를 얼마 넣어야 되니?
얼마로 넣어야 되니? 273 켈빈. 알겠어? 항상 절대 온도로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273 켈빈 분의 압력은요 1기압인데요.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과 같은 크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압을 우리가 그냥 1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의 실제 값은 1013 헥토파스칼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헥토가 0 몇 개 대신에 붙는 단위일까요? 키로는 0 3개 대신에 붙는 단위예요. 킬로그램, 킬로미터 할 때. 알겠어? 헥토는요? 0 2개 대신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101300 파스칼 이겁니다. 헥토는 0 2개 대신에 붙는 거고요. 파스칼은 과학자 이름이에요. 왜? 단위가 복잡해서 그냥 과학자 이름을 바꿔버린 건데 그러면 원래 단위는 뭡니까? 라고 하면 압력 단위 뭐예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니까 뉴턴 퍼 제곱미터. 요거거든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리는 표준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MKS 단위를 써요. 거리 단위는 미터만 된다.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계산한다. 시간 단위는 초로 계산한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MKS로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헥토파스칼로 안 넣고 이렇게 넣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101300 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로 집어넣고요. 됐어. 그리고 부피에다가 22.4 리터를 넣은 건데 리터 표준 단위 아니죠? 부피의 표준 단위는 미터를 세제곱한 세제곱미터여야 됩니다. 됐어? 그럼 너네 알아?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게? 몇 리터게? 1000리터예요. 1000리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는 사실은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로 바꾸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해서 계산하시면 이상기체라고 하는 아이가 갖는 특별한 상수, 기체 상수가 0.082가 나와요. 됐어?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이 숫자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그런 상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한 거다. 근데 이게 기체가 1몰일 때 22.4리터를 차지하니까 상수값이 저래요. 그러면 기체가 1몰계가 아니고 2몰계면 기체 양이 많아지니까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도 2배 커져요. 됐죠?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2배 커지면 상수값도 2배 커져요. 3몰이면 부피가 3배 커지니까 상수값도 3배 커지고 4몰이면 부피가 4배 커지니까 상수값도 4배 커져. n몰이면 부피가 n배 커지니까 상수값도 n배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건데 이렇게 쓰면은 분수 있어서 귀찮으니까 분수 없애려고요. 여기 있는 P 넘겨. 그러면 P 보이는 nRT라고 하는 기체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기체 방정식입니다. 옛날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렇게 읽었는데 요즘은 기체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됐죠? 그래서 기체 방정식에서 P라고 하는 거 압력 얘기한다. V는 부피 얘기한다. N은 기체의 몰수, 개수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R은 상수값 얘기한다. 0.082. 됐어? 자, T는 절대 온도 얘기한다. 이건데 이때요. 우리는 화학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다 안 써요. 다 안 쓰고 이렇게 기체를 막 가열을 하면 됐죠? 뜨거워지면서 기체 온도가 활발해서 이 안에 있는 성질 좀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아무리 네가 가열을 해도 기체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 그렇죠? 상수값도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요 값이 항상 가열하던 냉각하던 일정한 상수값을 받는다. 그래서 그 상수를 지우시면 됐죠? PV는 항상 절대 온도와 비례하는 값을 가져요. 우리 요것만 쓸 거거든요. 됐죠? 네. 그러면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라는 거 기체의 운동 에너지인데요. 꼬맹아 이건 듣고 버려. 물투에서 할 거라서. 자,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는 고체 덩어리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하죠. 이게 표준이야. 근데 기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구하기가 힘들어. 왜? 기체의 질량을 알기도 힘들지만 기체 하나하나마다 운동 에너지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속도를 집어넣고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 구하는 방법이 2분의 3 KT로 계산해요. 2분의 3 KT로 계산해요. 2분의 3 상수죠. K도 볼츠만 상수야. 물리에서는 상수를 K로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됐죠? 운동 에너지 구할 때 쓰는 상수값이에요. 그러면 자, 이 T는 뭡니까? 이거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요. 어차피 얘는 상수값이라서 일정한 값이니까 절대 온도에 의해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어.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체 말고요. 바람이 불어요, 물이 흘러요 라고 하는 액체와 기체라는 유체에서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이 흐를 때 저 물의 운동 에너지 얼마야? 이런 거. 됐어? 그럴 때는요 2분의 1 로 V 제곱이라는 방법을 써요. 이 로가 뭐냐면 밀도예요. 밀도. 되겠어? 밀도에다가 속도 제곱 이렇게요. 물의 밀도는 1이니까 1 곱하기 속도 제곱하면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교과 안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사실은 얘만 나오는데 이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문제 푸는데 이해하기 편해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야. 이 정도는 기억하자. 그래서 알아두고 가자. 이 기체의 운동 에너지의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니까 절대 온도에 비례하네. 그쵸? 네.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 이 절대 온도는 꼬맹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봐봐. 뭐에 비례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에 비례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요. 앞으로는 압력과 부피의 곱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짐작할 거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납득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한 일은요. 이런 식으로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됐죠? 요 밑에 있는 이 면적이 한 일이에요.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그 밑에 있는 면적이 한 일을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자, 어떻게 한 일이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에요? 라고 하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신 차려라. 압력이라는 거예요. 압력은 일정한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압력은 일정한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정육면체를 이렇게 올렸다고 치자. 정육면체의 물체를 이렇게 올린다고 치자. 여기 밑면적이 A야. 높이는 H야. 얘 올렸어요. 그러면 얘가 누르는 만큼 스펀지가 눌려. 그러면서 압력을 받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이 물체의 압력은요. 사실은 면적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물체의 무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바로 압력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이거 가지고 F라고 하는 누르는 힘은 압력에다가 면적 곱한 값이에요. 해결되죠? 됐어? 네, 누르는 힘은 압력에다 면적을 곱하면 무조건 힘돼요. 되겠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일이라는 건 힘 곱하기 밀도가 거리잖아. 그러니까 힘자리에다가 그냥 이거 집어넣으면 된다고. 맞냐?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도 되고요. 그래서 압력이 작용한 면적에다가 그래서 그 압력으로 밀고 간 거리 S 이거 곱하면 한 일이라고. 근데 머리 있는 척하면 빨리만 준비한데 머리 있는 척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꼬맹아 요게 뭐냐? 이게 뭘까요? 사실은 기체가 있었어요. 요만한 부피에 있었어요. 그래서 압력을 가했더니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이만큼 되면서
그래서 요만큼의 부피가 증가했어요. 부피가 증가한 양이 요만큼이라고요. 근데 부피 수학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곱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보이니? 이거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 요 값이 바로 기체가 밀었을 때 생기는 부피 변화값이야. 거기에다가 압력을 곱한 만큼이 바로 한 일이라고. 그러니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요. 그래서 그 면적이 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면적이 한 일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면적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가로는 부피 변화량. 아니 가로는 뭐예요? 압력. 세로는 아니 가로는 부피 변화량. 그죠? 네, 부피가 1이었다가 2 됐어요. 부피 변화량. 세로는 뭐예요? 압력. 됐어? 네, 그래서 세로에다가 가로를 곱하면 당연히 면적 나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량을 곱한 값이 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한 일을 나타내요. 알겠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일은 그래프에서 밑넓이고요. 일을 했다면 반드시 피스톤이 밀려 나와요. 거꾸로 일을 받으면 피스톤이 밀려 들어갑니다. 되겠냐?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으면 피스톤 뚜껑은 움직이지 않아서요. 이렇게 한 일은 뭘로 보시면 되냐면 부피 변화량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부피 변화량으로 보시면 된다. 부피가 안 바뀌면 한 일 없어요. 부피가 바뀌어야 한 일이 생긴 거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연력학 제1법칙에 얘가 제일 핵심, 얘가 제일 어려워 라고 하는 아이들이 제일 낯설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요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로 역학이 끝나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전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된다. 연력학 제1법칙은요. 열 에너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일하는 양이다. 이 둘을 합한 값이 얘랑 반드시 같아야 되는데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절대 온도의 변화량을 보던가 아니면 압력과 부피의 고배 변화량을 보던가 요거 보시면 된다. 요만큼이 내부 에너지 증가량 또는 감소량이다. 그 다음에 일한 양은요. 일을 한 만큼 피스톤의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얘를 부피 변화량으로 보면 된다. 알겠습니까? 요런 거야. 뜬구름 잡는 얘기죠. 자, 이거 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래요? 이해돼? 이해 괜찮아?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하나만요. 요번에요. 학교 다다음 주 마지막 우리 수업하면 11월 마지막 주부터는 꼬맹아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에요. 그러면 3주 동안을 또 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텐데 어쨌든 3주 후에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하는 정식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본 수업은 휴강하게 될 건데 자, 기말고사 내신 신청하는 사람 자, 확인할게요. 자, 이름만 먼저 확인하고요. 이따가 선생님한테 오시면 자기 시간 언제인지 네 시간 확인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 중에서 시간 하나 골라서 알려주시면 제가 수강 신청할게요. 자, 예성이 왔고요. 자, 채원이 내신 신청하니? 안 해? 해 안 해? 신청한다고? 네. 채원이 내신 신청하고요. 민재 내신 신청해? 네. 규리 해? 네. 하나는? 네. 예성이는? 어? 해? 지석 가영 해? 서빈 신청해? 주혁이는? 네. 민준 안 해. 서준 이서준 어? 너 이번에 시험 있어 없어?
신청할 수 있게끔 할게요. 자, 여기 내용까지는 대충 들어본 것 같아. 대충은 뭐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아. 자, 이거 가지고 문제 어떻게 풀란 얘기야? 라고 하는 거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열이 출입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설명한 과학자 이름이 누구냐면 카르노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카르노 순환기관 요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열을 가한 만큼 일한다 그러죠. 그래서 열을 이용해서 일하는 장치를 만들어요. 멋진 말. 열기관. 그죠? 열기관. 그래서 열을 가해가지고요. 그 열로 바퀴를 돌리게 해서 기차가 갔죠. 옛날에.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증기기관차. 그래서 그게 열을 이용해서 최초로 일을 한 외형기관을 만든 겁니다. 증기기관차. 그 증기기관차인 그 기차가 하면서 칙칙폭폭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일어나는 동안 어떻게 바퀴를 돌릴 수 있는지를 설명한 사람이 카르노라고 하는 과학자란 말이죠. 그래서 카르노가 칙칙폭폭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 바퀴 바퀴가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연력하고 설명한 과학자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P, 여기가 V 무슨 말인지 알죠? 압력 부피 그래프 그릴 거라.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A 지점, 여기를 B 지점, 여기를 C 지점, 여기를 D 지점 이렇게 한다면 됐죠? A에서 B로 갔다, B에서 C로 갔다, C에서 D로 갔다, D에서 A로 한 바퀴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한 바퀴 돌아? 그래서 순환하는 장치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외형기관이라고 할게요 라고 합니다. 졸려오면 살짝 일어나셔도 돼요.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스톤에다가요. 열을 가하면 피스톤에 있는 뚜껑이 밀려 나오거든요. 근데 그 뚜껑에다가 뭐 다르냐면 기차의 바퀴 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뜨거워져서 충분히 뜨거워져서 얘가 뚜껑이 밀고 나오는 순간 바퀴를 돌려요. 그래서 바퀴를 돌리는데 열을 다 쓰면 식겠죠? 식으면 다시 피스톤 뚜껑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튕겨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면서 이 바퀴를 끊임없이 돌리는 거죠. 됐냐? 이게 증기기관차의 원리야.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Q와 델타 U와 W 값의 변화를 설명하는 건데 이 꼬맹이들이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보시면요. 맨 처음에요. A였던 이 시점부터 가열하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 다시 A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설명한 게 카르노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요. 온도 변해 안 변해? 내부 에너지 변해 안 변해? 이거 보려면 온도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A점에서의 온도 B, C, D, A 다시 돌아올 건데 이때 온도 어때? 라고 하는 온도는 이 그래프 안에 없어. 대신에 온도와 비례하는 값인 압력과 부피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여기가 1, 2, 1, 2 간단하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 A 지점에서의 온도에 해당되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요. 곱해보시면 알겠죠. 얼마? 1이라는 크기에 해당되는 온도값을 가지고 있어. 이 뜻이야. 그랬다가 B가 되면요. B 지점에서 압력과 부피 곱해보세요. 얼마? 2에 해당되는 됐어? 네, 2에 해당되는 온도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얘가 온도가 2배 높아. 이런 얘기야. 알겠니? 네. 자, 그런가 하면 C는요. 압력과 부피 곱하면 4죠? 알겠냐? 그러니까 A 지점에서보다 C 지점에서의 온도가 4배 높아. 이런 뜻이야. 이래?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D는요. 온도가 줄었네. 차가워졌다는 얘기죠. 됐어? 온도가 절반으로 줄었어. 이 뜻이야. 자, 그리고 A 다시 1이야. 또 온도가 절반으로 줄어. 처음과 똑같은 온도가 됐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하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A에서 B로 갈 때 얘네들 어때요? 이거 보자고요. A에서 B로 갈 때 얘네들 어때요? 여기는 사실은 머리가 조금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로 계산할 수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짐작해서 어떨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집중해보세요. A에서 B로 갈 때요. 보시는 것처럼 A에서 B로 갈 때 온도가 커졌어요. 그래서 온도가 1만큼 증가했어요. 아, 온도가 1만큼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겠지.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 그 증가량을 우리 이름을 1로 잡아볼게. 알겠습니까? 네, 온도가 증가했어. 자, 그러면서 자, 1은 했게 안 했게? 이거죠. 한일의 양은 부피 변화로 볼 건데요. A에서 B로 갈 때 부피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부피의 변화가 없는 곳을 우리는 부피가 똑같아 등적 구간이라고 합니다. 얘는 부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 일이 없어요.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얘는 열을 흡수했어야 될까 방출했어야 될까? 열을 흡수했어야 될까 아니면 열을 밖으로 버리는 방출이 일어났어야 될까? 당연히 열을 흡수했어야 돼요. 왜? 내부 에너지가 1만큼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얼마만큼의 열을 흡수했어야 돼요? 1만큼의 열을 흡수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구간이 열을 흡수하는 흡열 구간이고요. 이때 흡수한 열의 양을 1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 뜻이야. 한 번 더 해볼게. B에서 C로 갑니다. 자, B에서 C로 갈 때요. 압력과 부피 중에 안 바뀐 게 뭐니? 압력이죠. 멋진 말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압력이 일정해요. 등압 구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겠어? B에서 C로 가는 구간에서는 압력이 변하지 않는 등압 구간이야. 대신에 부피는 증가했어. 부피는 증가했으니까 한일 당연히 있겠죠. 왜? 한일은 부피 변화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일했을까요? B에서 C로 가는 동안. 계산. B에서 C로 가는 동안 한일의 양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만큼이 한일이라 그랬어. 맞냐? 그러니까 계산. 1 곱하기 2 얼마? 2. 됐어? 얘는 이만큼의 일을 했네? 이 뜻이야. 됐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요. 네, 2가 4 됐어요. 열 얼마만큼? 온도 2만큼 증가. 맞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얘는 열을 흡수했어야 되니 방출했어야 되니 더하면 플러스 4. 플러스니까 열을 흡수했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4만큼. 이 뜻이에요.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내가 해봐. C에서 D로 가는 구간이야. 아니, C에서 D로 가는 구간이야. 자, 저 구간에서 뭐가 구간이? 부피가 똑같으니까 멋진 말. 등적 구간이야. 그럼 부피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꼬맹아 한일 있어 없어? 한일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한일 0이야 이 뜻이야. 이해돼? 자, C에서 D로 가는 동안이요. 보세요. C에서 D로 가는 동안. 온도 줄었네.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네. 얼마만큼? 2만큼. 이해돼? 그러면 이때 열을 흡수했을까 방출했을까? 열은 마이너스 2죠. 열은 뭐했다? 밖으로 빠져나갔다. 방출했다. 얼마만큼? 2만큼. 알겠어? 이 얘기야. 한 번 더. D에서 A로 가. 해봐. D에서 A로 간다. 돼요? D에서 A로 가는 동안 안 바뀐 거. 압력. 무슨 구간? 등압 구간. 알겠습니까? 네. 압력이 일정한 이 구간이 등압 구간. 그러면서 온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에서 1로 온도가 1만큼 감소했네. 내부 에너지 감소. 맞죠? 그랬을 때 한 일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 그래프 밑에 있는 이 넓이만큼 요번에는 부피가 줄었으니까 1 받았어 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할게요. 얼마만큼? 1만큼.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열을 흡수했을까 방출했을까? 당연히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열을 뭐 했다? 방출했다. 얼마만큼? 이만큼 이런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꼬맹아 어떤 규칙성이 있다? 봐. 요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이요. A에서 출발해서 A로 오는 동안 보시면 요거요. 열에너지 총합 얼마일까? 플러스 1입니까?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요. 사실은 열을 1만큼 흡수한 케이스야. 이 뜻이야.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열을 흡수할 때도 있고 방출할 때도 있는데 총 합쳐서 플러스 1만큼의 열을 흡수했어. 이 뜻이야. 알겠어? 자, 근데 얘 한일 얼마니? 플러스 1이죠. 반드시 이 값과 이 값이 같습니다.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있는 척해. 요 플러스 1이 어디 있을까? 저 그래프에서. 한일은 저 그래프의 면적이라며. 그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총 한일 플러스 1 이거 어디 있을까? 한일에서 받은 일을 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 사이 면적 나오죠? 사이 면적 얼마? 예. 이게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한 일이고 그게 총 열의 추진량이에요. 반드시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요.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내부 에너지의 총 변화량.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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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온도는 원래 온도로 돌아왔어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없어요. 알겠어요?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출입한 열의 양이 실제로 물체가 총 한 일의 양과 똑같고 그 한 일의 양은 요 안에 있는 사이 면적이랑 반드시 같아. 그리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카르노 순환기관의 내용이야. 하겠어? 자, 그러면서 은혜야, 아까 보일 법칙 얘기해. 보일 법칙이 뭐야? 보일 법칙이 돼요.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해. 그럼 반비례 그래프 그려볼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 여기지. 근데 보면 실제로요. 실제로 실험을 하면 압력과 부피가 정확하게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압력을 2배로 크게 하면 부피는 절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안 줍니다. 절반보다 약간 큽니다. 왜 그럴까요? 보일이 얘기한 대로 저렇게 정확하게 반비례 안 나온다고요. 그럼 정확하게 반비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야? 빨리 얘기해요! 이렇게 기체가 들어있는데 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10이었어. 그리고 이 압력이 1기압이었어. 그러면 내가 힘을 가해서 2기압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부피가 얼마가 돼야 되니? 2배 세게 눌렀으니까 이거 절반 됐어. 부피가 5가 돼야 된다고. 근데 5가 안 된다고. 5보다 더 큰 한 6이 돼 실제로. 왠 줄 아세요? 네가 힘을 가해서 누르는 순간요. 입자의 개수 줄어 안 줄어? 입자의 개수 줄지 않아. 근데 부피가 줄는데 입자의 개수가 똑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네. 입자가 벽면에 와서 충돌하는 횟수가 뭐지? 많아지죠. 압력이 커지죠. 압력이 커지면 밀고 나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피가 절반보다 커져요. 그럼 실제로 얘가 얘기한 거 뻥이야? 아니? 뻥 아니야. 그럼 정확하게 반비례하려면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6이 아니고 5로 줄여서 됐어?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까? 그걸 미친 듯이 실험한 사람이 보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반비례가 되지? 이거 실험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정확하게 반비례가 되기 위한 조건 뭐여야 된다? 얘를 압축하기 전에 온도가 10도면 압축을 한 후에는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온도가 뭐해질까? 높아지겠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온도가 높았다가 다시 1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 봤더니 정확하게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요. 알겠어?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도는 뭐 해야 된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아낸 사람이죠. 그러니 온도와 압력이 반비례하는 이 반비례 구간은요, 반드시 온도가 일정한,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는 등온 구간이라고 불러요. 이걸 등온 구간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네, 등적 구간, 등압 구간, 등온 구간. 한국말 알아듣길 바란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구간에서요, 여러분들이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하는 네,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한일의 양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계산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오늘 할 마지막 내용. 오늘 할 마지막 내용 뭡니까? 라고 하면 오늘 할 마지막 내용은요, 연력학 마지막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야. 아, 어떡하냐? 너무 피곤해서 어떡하지? 연력학 제2법칙이요. 연력학 제2법칙은 한국말로 선생님은 열이동법칙이라고 해요.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열은 이동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고온에서 저온. 네.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이동하죠? 그럼 선생님, 거꾸로 가는 열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조금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존재할 수 없어요. 거꾸로 못 가요. 알겠어? 열은 항상 일방통행한다.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만 간다. 거꾸로는 갈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열은 항상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만 이동하는데 이걸 화학으로 설명하면 두 개의 수소 기체와 하나의 산소 기체가 결합하면 뭐 되니? 뭐 되니? 두 개의 수증기가 되죠. 맞아. 자, 그러면 실제로 수소와 산소가 변해서 수증기라는 아이를 만들었어.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이 우리는 변하는 물질, 반응 물질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얘네들이 반응해서 만들어 놓은 무슨 물질이라고 하니? 생성 물질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화학 시간에. 됐어? 그래서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바뀌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근데 맨 처음에는 반응물이 100개가 있었어. 생성물이 없었어. 근데 화학 반응을 막 해가지고요, 생성물질이 점점 만들어지고 반응물질이 줄어. 그래서 얘가 20개 되고 얘가 80개 됐다고 치자.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생성물질이 너무 많으면 생성물질 지네들끼리 충돌을 해서 이게 거꾸로 뭐가 되니? 다시 반응물질로 분해되는 경우가 생겨요. 나는 지금 물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진 물들이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다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일이 그 안에서 같이 일어난다. 그럼 우린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역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럼 모든 화학 반응이 지구상에 있는 또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변화에 역반응이 모두 다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역반응이 가능하다. 이걸 뭐라 합니까? 가역 반응. 가역 반응의 형태를 띠는 아이들은 극소수니까 제가 대표적인 예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저런 화학 반응 몇몇 개만 역반응이 가능합니다. 그 역반응이 가능한 아이들을 우리가 가역 반응 이렇게 불러요. 가역 반응 이렇게 불러요.
되겠어? 근데 실제로 대다수는요 역반응으로 못 갑니다. 역반응이 절대 안 일어나는 반응을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요 내가 나무를 태워요. 나무를 태우면 뭐가 생기니? 뭐가 생깁니까? 뭐? 재. 맞아요. 나무를 태우면 재가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물이 생기는 거 아세요? 그러면 그 재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모아놓으면 다시 나무가 되냐 안 되니? 절대 불가능하죠. 역반응이 아니에요. 또 사람은 태어나서요 늙죠? 그러면 거꾸로 늙은 사람이 다시 젊어질 수 있니? 불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요 우주에 있는 만물의 변화 중 역반응이 가능한 형태는 극소수밖에 없다. 대다수가 비가역 형태가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열의 이동이다. 열의 이동이다. 열은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저절로 가는데요. 그 중에 일부 하나라도 차가운 물질에서 뜨거운 물질로 저절로 이동하는 열의 에너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의 이동 형태가 바로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질들이 변하긴 변하는데 한 방향으로만 변해. 거꾸로 잘 안 가. 그럼 그 한 방향이라고 하는 모든 물질을 향해 가는 그 방향에 공통점이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 물질을 가만 놔두면 천천히든 빠르든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물질들은 변한단 말이야. 그 변하는 방향의 공통점이라는 게 존재할까? 그걸 봤더니 있다라는 거야. 모든 만물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려는 그 변화 방향의 공통점이 시간이 지나면 뭐 하려고 그런다? 무질서 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질서해지려는 경향성으로 다 변한다는 거야. 어떤 한 놈도 규칙적으로 바뀌려는 경향성으로 변하는 애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만 놔뒀을 때 모든 물질은 불규칙해지려고 하는 경향성으로 바뀐다. 그러면 무질서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서로 같아지려고 해요. 같아서 서로 구별되지 않게끔 하려는 경향성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시켜 놓으면 하나는 80도, 하나는 20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두 물체의 온도가 뭐입니까? 같아지죠. 그래서 원래 어떤 물질이 뜨거웠고 어떤 물질이 차가웠는지 구별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물이 든 컵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물속에 퍼져 들어가죠. 잉크가 모여있을 때는 규칙적이었는데 얘가 퍼져나가면서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가만 놔뒀을 때 그 물질이 변하려는 방향성이 바로 무질서해지려는 경향성이다. 이 무질서도를 화학에서는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엔트로피라고 해요.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무질서해지는 방향이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만물은 변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되겠냐?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었을 때 미지근해지는, 그래서 이게 각각 따로따로일 때보다 얘네들이 같은 온도가 되면 훨씬 더 무질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방향성으로 간다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서 또 하나 대표적인 예는요. 이런 거 들어요. 이렇게 통이 있는데요. 자, A라고 하는 곳과 B라고 하는 곳을 나눠놓고요. 여기에 기체들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한쪽에만. 기체 입자가 여기에만 100개가 있어요. 여기는 기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상태입니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내가 여기에 살짝 구멍을 열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라는 곳과 B라는 곳에 처음엔 여기에 기체가 100이 있고 0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50? 50이죠. 그럼 저 궁금해요. 그럼 항상 여기 50개, 항상 여기 50개예요? 그 얘기야? 이동할 때 다를 수 있지. 실제로요. 여기 100개 있고 여기 0개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기체 입자수를 셌다고 치죠. 그랬을 때 A 쪽에 90개, 10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80개, 20개, 70개, 30개, 60개, 40개 됐어. 45개, 55개, 50개, 50개 다 가능합니다. 또 어떨 때는 20개, 80개도 존재합니다. 10개, 90개도 존재합니다. 어떨 때는 0, 100도 가능합니다. 제가요 1000년 동안 1분 간격으로 열어서 샜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렇게 다양한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을까? 네.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100번 이렇게 존재하더라. 얘는 이렇게 존재할 가능성은 70번이다. 얘는 30번이다. 얘 20번이다. 얘 10번이다. 얘 5번이다. 얘 1번이다. 얘도 1번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수가 나와요. 그랬을 때 무질서도가 큰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확률적으로 존재할 확률이 높은 쪽이 가장 무질서해졌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큰 상태로 우리는 주로 물체들이 퍼져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것뿐이고요. 그럼 선생님 이 상태는 존재할 수 없어? 아니 있다니까? 이 상태도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얘는 10만 번 중에 몇 번? 한 번이야. 됐어? 그러면 10만 번 중에 한 번이니까 얘가 나타날 가능성은 퍼센트로 얘기하면 0.001%도 안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적은 확률은 과학에서 뭐라 그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과학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작은 퍼센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버린다고. 그걸 우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그 불가능한 상태가 나타날 확률이 0이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거꾸로 이쪽이 0이고요. 이쪽에 100개가 모일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해. 근데 확률이 극단적으로 떨어져. 근데 내가 문을 열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개야. 그러면 우리는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라고 표현하지만 그죠? 그럴 수 있는 가지수도 있어. 단지 확률적으로 적을 뿐이야. 알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빈도수가 많은 아이를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라고 표현한다.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물질들은요 서로 같아지려는 경향성,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경향성, 확률적으로 존재할 비중이 큰 아이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걸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꼬매가 우리가 그 유명한 뭐 만들 수 있어? 열기관 만들 수 있어. 열기관 만들 수 있어. 자, 열기관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열기관을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열기관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엔진. 그죠? 엔진 만드는 거야, 엔진. 열기관. 그래서 자, 이때 엔진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요. 이렇게 생겨있는 엔진에서 내가 이쪽에다가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한 쪽을 Q1, 여기다가 열을 얼마를 줬냐면 100을 줬다고 하자. 열을 가하니까 여기가 다른 곳에 비해서 엄청나게 뜨거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한국말로 고온도, 이때 온도를 T1이라고 하자. 알겠어?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온도를 가했는데요. 그래서 뜨거운데 반대쪽은 안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은 차가워요. 여기 뭐라 그러니? 저온후. 여기를 T2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하니까요. 내가 여기다 열을 가하면 그중 제일 차가운 쪽을 향해서 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차가운 쪽을 향해서 흘러간다고요. 그 흐르는 열 중 일부를 이용해서 바퀴를 돌리는 뭐 한다고요? 이랬다고요. 얼마만큼? 20만큼. 그럼 머리 있는 척해. 100을 가했는데 그 중에서 20만큼 열하는 데 썼어. 일하는 데 썼어. 그럼 똑바로 나간 거 얼마? 80. 80이죠.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니?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열 효율은요, 네가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하는데 썼니? 이 얘기야. 네가 준 열 중 얼마만큼 일하는데 쓴 거야? 이게 바로 열기관의 열 효율. 알겠니? 저는요 100이라는 열을 가했는데 그 중에서 20만큼 일하는데 썼어요? 그러면 이 엔진의 열 효율 얼마입니까? 얼마? 0.2죠. 실제로 옛날에 증기기관이 이 정도의 열을밖에 안 받았어요. 10,000원어치 기름 넣으면 2,000원어치만 바퀴 돌리는 데 쓰고요. 8,000원은 똥으로 나간다고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에너지 내려고 음식 먹죠. 맞죠? 우리 몸의 열 효율은 얼마일까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 몸의 열 효율이 얼마일까요? 40분입니다. 40분. 그 대단하다는 하나님의 열 효율도 40%대. 열 효율이 1에 가까운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열 효율을 1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100만큼 열 줬는데 100만큼 이랬어. 이거 불가능해요. 왜? 그러려면 열이 흐르지 않고 뭐 일하는 데 쓴다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열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데 쓸 수 없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고요. 거기에 근사한 값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과학자들이겠죠. 알겠어? 한정된 자원밖에 없으니까. 알겠냐? 그러려고 한다고요. 자, 근데 머리 있는 척 하세요. 그러면 이 열 효율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겠어? 자, 이거는 사실은 준열에서 되겠어? 네, 준열에서 나간 열을 빼도 W 값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해도 돼. 맞냐? 내가 열을 100 줬는데요. 그 중에서 밖으로 80 나갔대요. 그럼 한 일 얼마? 20 나오죠? 이렇게 돼요. 자, 이건 수학 선생님들은 이렇게 계산하시겠죠. 그럼 그걸 식을 쓰면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Q1분의 5이 Q2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게 똑같은 열효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다 했어요. 자, 그 중에서 몇몇 개만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1페이지에 됐어? 온도라고 하는 건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값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다 라고 했던 거고요. 열이라는 건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열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여기서 한 명을 뺀 나머지 다 중2니까. 비열은 뭐예요?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죠. 알겠습니까? 네, 그걸 비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열이 이동하는데요. 열은 열 평형이 될 때까지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됐죠? 네, 보일샤를 법칙을 이용해서 이상이체 방정식 만들었다는 것과 연력학 제0법칙, 1법칙, 2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53페이지 보시면 등적 구간, 등온 구간, 등압 구간 이때 변화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우린 이걸 조금 이따 수치로 계산해 볼 거고요. 넘기시면 54페이지 열기관의 열 효율 구하는 식 됐어? 자, 그거 별표 쳐서 그거는 머릿속에 좀 집어넣자. 되겠죠? 자, 그러면 10분만 끊었다가요. 선생님이랑 뒤에 있는 99번부터 문제 풀 수 있게